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누추한 저희 집에서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보면서 불편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 점 사과드립니다. 사실 제가 영상 편집하고 영상 촬영이 처음이에요.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 같은데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아요. 사실 얼굴을 가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서로 보고 알아야 되니까 얼굴을 오픈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은 7분, 12분이었죠? 하지만 그 7분짜리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저는 새벽 5시까지 계속 찍고 촬영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 퀄리티는 아니지만. 자,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고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초 문법을 진행할 거고요. 총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제출되었던 과제 3에 대한 풀이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알겠죠? 자, 다음 문장에 있는 단어들의 품사를 적어달라고 했는데요. 자,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맨 앞에 있는 닉이란 단어 있죠? 닉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명사가 되겠죠? 명사가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has라는 놈은, 자, has는 닉에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무엇이 된다? 동사가 됩니다. 자, 닉은 뭘 가지고 있느냐? picky sister 가지고 있는데 우선 어라는 것은 관사니까 여기선 생략을 하고요. picky를 볼게요. picky는 무슨 뜻인가요? 까다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는 주로 누구를 설명해 줄까요? 그렇죠. 명사 중에서도 사람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picky는 누구? 뒤에 있는 sister를 설명해 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이 sister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닉은 누굴 데리고 있다? 자, 닉한테는 어떤 사람이 있다? 까다로운 여자 형제가 있다. and가 나왔죠? and가 나왔다는 것은 두 가지 요소를 연결해 주는 것이고 여기서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she는 어떤 품사죠? 대명사죠? 대명사는 가리키는 대상을 알아야 돼요. 여기선 누구예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a picky sister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녀는 always는 무슨 뜻? 항상이란 뜻이에요. 항상이란 뜻이고 이 항상은 여기서 어떤 품사를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뒤에 speaks, 말하다라는 이 speak은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이 always는 이 행동에 무엇을 나타내주는? 빈도를 나타내주는 부사다. 항상 말한다는 거예요. 빈도를 나타내주고 동사를 설명해줘요. 자, 어떻게 말하느냐? rudely라고 했어요. rudely가 무슨 뜻이에요? 예의 없게란 뜻이죠. 자, 예의 없게 말한다는 것은 누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그 방식이 예의가 없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speaks, 동사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rudely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다? 부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to 있죠. to는 쉬워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게라는 방향을 나타내주는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전치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him은 대명사로서 누구를 가리키는 말? 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제 다 이렇게 수행을 하셨었나요? 그렇다면 완벽하게 품사를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강의만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접하는 다양한 문장들을 이용해서 품사를 구분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클래스 카드 다 외우고 계시죠? 클래스 카드에서 단어를 공부할 때 품사도 같이 외워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문장을 이루고 있는 필수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는 form이라는 것과 func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누구를 그렸을까요? 혹시 알아맞힐 수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펭수입니다. 제가 사실 그림을 좀 못 그려요. 하지만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거거든요. 좀 헤드셋 좀 크게 할까요? 이 정도는 돼야겠죠? 자, 저작권 문제로 요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봤는데 알아볼 수 있으리라 믿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펭수는 태어날 때 성별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펭수는 남자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펭수를 어디로 보내볼 거냐? 펭수를 EBS로 보내볼게요. 자, 펭수가 EBS에 갔더니 옛날에 뭐였어요? EBS에서는 연습생이었죠. 펭수는 연습생 출신이에요. 물론 지금은 크리에이터까지 됐다고 하지만 출신은 우선 연습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펭수를 또 어디로 보느냐? 탈을 벗겨서 일상으로 보내봤어요. 일상으로 보내봤더니 아닐 수도 있지만 유명한 유튜버 이라는 사람이 되죠. 물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추측이에요. 그리고 펭수를 만약에 자신의 고향이라고 주장하는 남극에 보낸다. 그럼 펭수는 뭐가 돼요? 그냥 평범한 펭귄이 되죠. 사실 평범하진 않아요. 좀 거대한 펭귄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여기서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펭수가 남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정해진 것을, 정해진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폼이라고 합니다. 폼은 정해져서 변해요, 안 변해요? 폼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상황은 이것을 말하겠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바로 펭수가 맡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뭐라고 한다?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영어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단어들이 생겨납니다. 자, 펭수의 남자라는 특징처럼 생겨나면서 정해진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무엇이다? 품사이다. 품사는 사람의 성별처럼 단어가 생겨날 때 정해지는 속성입니다. 자, 즉 단어는 어떤 위치나 상황에 놓인다고 해서 그 품사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단어가 문장에서 맡은 역할, 기능입니다. 단어는 문장의 어느 곳에 있어도 품사가 변하지 않지만 역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마치 펭수가 연습생 펭귄이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뭐다? 그 역할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어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동작의 주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간혹 수동태와 같이 동작의 대상이 주어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자, 예문 같이 읽어볼게요. I ate a piece of pizza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행동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그렇죠. I. 이 친구가 바로 주어가 됩니다. 자, 아까 전에 말했듯이 간혹 동작의 대상이 주어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볼까요? 다음 문장 볼게요. Many people suffer from coronavirus. 이 문장에서 suffer from은 고통을 받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many people이 주어입니다. 하지만 주어가 고통을 받는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간혹 이렇게 대상이 주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의 지금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빨리 코로나가 극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사인데요. 동사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주어의 동작이나 혹은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사랑 크게 다른 게 없죠?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계시죠? 여기서 주어는 누구예요? 네, the dog가 주어가 되겠죠. 그 강아지고 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여기서는 enjoy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enjoy는 무슨 뜻이에요? 즐기다라는 뜻이죠. 즐기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enjoy가 설명해주는 대상이 누구? dog죠. dog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가 동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개는 즐긴다, 뭐를? 수영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다음은 목적어인데요. 목적어는 개념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목적어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다 별 하나 박았습니다. 목적어는 목적어가 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목적어는 무엇이냐? 바로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자, 위의 문장을 다시 보면요. 첫 번째 문장에서 ate란 동사가 나와요. ate는 먹었다라는 뜻인데요. 이 먹었다라고 할 때 이 먹는 행동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A piece of pizza라고 하는 음식이었죠. 이 피자가 여기서 바로 이 ate의 목적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enjoy라는 동사를 다시 보면은 즐기는 대상이 뭐예요? 정확하게 swimming on a sunny day. 수영하는 거 어디에서? 언제? 화창한 날씨에 수영하는 것이 바로 즐기는 대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목적어의 개념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다? 동작의 대상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보어가 있는데요. 보어는 동사의 부족한 부분을 뭐 해주는 말이다? 보충해주는 말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My hobby is 하고 뒤에 블랭크가 있죠.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내 취미는 이다 로 해석이 돼요. 뭔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 부족한 요 빈칸 부분을 채워주는 아이가 바로 보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빈칸 채워볼까요? My hobby is 뭐라고 채우실 거예요? Playing soccer or collecting stamps. 이런 것들로 채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서 주어의 의미를 같이 동사와 함께 설명해 주는 것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보면은 동사를 도워서 주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죠. 이러한 보어를 뭐라고 한다? 주격 보어라는 아주 유식한 말을 씁니다. 주어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보어. 자, 두 번째 문장에서 보면은 동사를 도와서 이번에는 목적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요. 이 부분은 동사를 도와서 목적어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목적격 보어가 돼요. 한번 넣어볼까요? The result. 그 결과는 makes me, 나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happy.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목적어로 쓰였죠? 목적어를 설명해 주니까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까지 나온 네 가지 역할이 문장의 필수 요소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문장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장이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요소 중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아이는 누구냐? 바로 누굴까요? 동사입니다. 품사 때도 그랬지만 동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보면은 예문에서 다시 ate란 말이 있는데 ate는 it의 과거죠. it, 먹다라는 문장을 만들 때, 먹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 우리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먹는 주체가 필요하죠. 내가 먹어요. 뭐를 먹을까요? 나는
뭐를 먹는지 그 대상도 역시 필요합니다. 이건 누가 결정한다? 이시라는 동사가 결정한다. 그러므로 동사가 문장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외에도 수식어라는 역할이 있는데요. 이 수식어는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예문을 보면요, 너무 지저분하죠? 잠시만요. 자, 옆에 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싹 한번 지웠어요. 옆에 예문에서 on a sunny day를 한번 볼게요. 사실 이 문장에서 on a sunny day가 없어도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완벽하게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on a sunny day가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가 되겠죠. 즉, 수식어가 들어가면은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의미를 좀 더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총 문장에서 단어가 갖는 5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핵심은 품사와 달리 단어는 어느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은 어떻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시간에 배운 품사와 오늘 배운 기능을 연결해 볼까요? 먼저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무엇일까요? 감을 믿어보세요. 품사 중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바로 명사와 명사 같은 기능을 하는 대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문장에서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사는 어떤 애일까요? 이거는 바로 알겠죠? 바로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동작의 대상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도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명사입니다. 명사는 목적어도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명사도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에서 보어가 될 수 있다. 보어란 아까 전에 동사를 도와서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었죠. 보어가 될 수 있는 친구 누가 있을까요? 먼저 명사는 보어도 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대명사도 보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형용사도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보어가 뭔지 알아보려면 여러분들이 비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 대부분 보어가 될 수 있어요. 더 있을까요? 네, 전치사는 전치사 단독이 아니라 전치사 구가 되면은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가끔씩 부사도 보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씩이라 그랬어요. 자, 접속사나 감탄사는 솔직히 여기 있는 문장의 기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를 해서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 수식어가 될 수 있는 애들은 누가 있을까요? 먼저 형용사, 당연히 수식어 될 수 있고요. 부사, 당연히 수식어 될 수 있고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전치사 구 역시 수식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마지막 과제 나갑니다. 자, 오늘의 과제 첫 번째, 다음 문장의 목적어를 찾아 적으시오. 3개의 문장이 있죠. 우리는 목적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 3개의 문장에서 각각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답변 예시를 통해서 이 답변의 예시의 양식대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2부에서 만나요. 안녕.